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순신의 연성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어디서 패했다, 어디서 누가 죽었다, 어디 뭘 뺏겼다 하는 소리들만 듣다가 처음으로 승전을 했다. 적군을 격파하고 적선을 불질러 버렸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선조의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그 평소에 인색하던 선조가 이순신은 지금 정삼품 직종인데 종이품, 가선대부로 특진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순신의 제1차 출전 보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맨 처음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이순신이 출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군이 있었고 일본에도 물론 수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군은 사실은 외구였습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섬나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적질, 노략질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남부, 복건성, 이런 데는 본래 농사가 잘 되고 언제 침략을 해도 약탈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히려 조선에는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와봤자 가지고 갈 게 별로 없었거든요. 대충 압니다. 가을에는 그래도 곡식을 수확할 때 가면은 조금은 건질 거 있다 해가지고 조선에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의 남부지방이나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진짜 일본 왜구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적들을 다 이렇게 해군으로 편입을 시킨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그리고 조선을 침략할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육군을 실어가지고 같이 보낸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봐서는 수군이라는 것이 뭐냐? 육군이 배를 타면 수군이에요. 그런데 조선에 수군이라는 게 있겠나? 있으면 또 있어봤지. 저까지 게 뭐가 제대로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략 계획을 세우기를 육군은 상륙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한양을 향해서 밀고 올라가서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 땅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급선이 길어지는데 군량미와 무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조선에는 길이 좁고 산이 많아서 그 소달구지에다가 보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배에다 싣고 가면서 남해안, 서해안 가면서 보면은 해안선마다 강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한강 쫙 있어요. 그거를 보급로로 삼는다 하는 것이 이제 큰 전략의 기본이었는데 그게 딱 막힌 겁니다. 히데요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조선을 삼키는 것은 아니었지요. 약으로 치면은 일루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죠. 호흡을 다 홈런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를 밟는 것조차도 이게 어렵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조선 수군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눈치는 챘지만은 무시해버리고 수군, 육군 할 것 없이 밀어 올려 붙여라 해가지고 한양을 3주 만에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군으로부터 승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수군은 어떤 놈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깨져가지고 만날 때마다 깨진다. 알아보니까 이순신이라는 자야.
야, 이 자를 놔두고는 내 천하제패의 꿈을 이루는데 지장이 많겠다. 어이, 그 불러. 도도 닦아도라 뭐 하는 이런 해군들이 장수들이 있었는데 전부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이순신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지명을 받은 해군 장수 3명이 남해안으로 내려옵니다. 남해안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하는 일본군 장수가 조선 육군과 마주칩니다. 전라도 관군, 경상도 관군, 충청도 관군, 그리고 광주 목사 권율, 이러한 사람들이 지휘하는 조선 육군 5만 명의 부대와 용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거느리고 있던 병사는 1,600명.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총으로 무장한 부대예요. 조선군 관군 5만 명은 급히 모집된 무기도 변변찮고 조직도 아직 엉성한 그런 사람들이 집합하는 중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5만 대 1,600명, 뭐 30대 1이죠. 그렇다고 5만 명이 다 한꺼번에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2,000명도 안 되는 왜군들이 총을 쏘아대자마자 그냥 다 흩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용인 패전입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더 신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남해안으로 내려와서 이제 조선 수군과 맞닥뜨려 싸우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려오기 전에 이제 이순신의 제1차 출전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제도에 가보시면은 첫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대전기념비, 다시 5월 29일에 2차 출전을 합니다. 2차 출전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이러한 이제 루트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직도 전라 우수영의 이역기 함대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순신이 이제 단독 출전을 하는 거죠. 사천, 여기에서 또 2차 출전의 첫 전투를 벌립니다. 치열하게 전투하는 중에 이순신이 왼쪽 어깨에 총을 맞습니다. 이순신은 뭐 괜찮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치명상이 될 뻔했어요. 여기 맞지 않고 여기 맞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본인은 1년 넘어 고생을 했지만은 어쨌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싸우고 그다음에 여기 당포 제2차 출전이 두 번째 전투, 그리고 당항포 전투, 율포 전투, 요 전투할 때에 이제 전라 우수사의 군대가 여기에 합류합니다. 참, 그리고 이 사천 전투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 참전합니다. 거북선은 사실은 이제 판옥선의 전투 버전입니다. 모든 설계가 판옥선하고 같습니다. 근데 판옥선은 이 뚜껑이 없죠. 일본 군들이 특기인 등선 육박 전술을 할 수 없게끔 큰 배를 지어가지고 감히 왜군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으리. 그리고 소나무 참나무로 단단하게 만든 그런 배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력함이고, 그 다음에 거북선은 아무래도 전투를 할 때에 돌격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 함대가 포로서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포의 명중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았어요. 사정거리는 1km 가는데 배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가서 쏘야죠.
가까이 가서 쏘면은 명중률이 훨씬 높아진단 말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만큼 또 위험 부담이 크죠. 저놈들이 사다리 놓고 배에 기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조총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발명한 것이 배에다가 뚜껑을 세워라.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왜군들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송곳을 세워라. 아예 그래서 우리 배는 적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적군들이 감히 우리 배에 뛰어 올라오지는 못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포를 쏘니까 명령률 그리고 파괴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연전연승입니다. 그 2차 출전에서도 한 이렇게 사천당포, 당항포, 율포에서 4번 다 이기고 한 70척 정도의 일본 배들을 침몰 내지는 분멸시켰습니다. 이때도 이제 원균과 이역기 같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했는데 원균의 경우에는 자기 배랍시고 가져온 것이 겨우 4척. 이역기는 25척이니까 이순신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배를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투 지역이 경상도이고 또 이순신이 나이도 자기보다 16살이나 위지요. 모든 면에서 뭐 위이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을 아예 처음부터 이순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수군 절도사 3명인데 원균, 이순신, 이역기 3명이 다 계급이 같죠. 근데 원균은 자기 배라고 뭐 하는 것이 뭐 몇 척이 안 되고 이역기는 스스로 작전권을 내몰고 해서 별 탈 없이 이순신이 완전히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원균하고 트러블이 뭐 있기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작전을 이순신이 뜻대로 해가지고 다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그동안에 또 다시 또 이제 배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수군 장수 3명이 지금 남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내려오면서 몇만 명의 조선 관군을 그냥 대패시키고 내려왔는데 조선군 뭐 이순신 하나 제거하는데 우리 뭐 3명이 다 갈 거 뭐 있어. 내 혼자서 내가 총대 메고 앞장서지. 사실은 욕심이죠. 자기 혼자서 이제 이순신을 격파함으로 해가지고 공로가 더 크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도 더 많이 받고 자기 영지가 조그만데 영지도 좀 큰 영지를 받고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견내량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아마 이순신 함대가 어디 있나 하고 찾고 있었겠죠. 1592년 7월 6일 이순신이 출발한 날짜가 7월 6일입니다. 7월 7일 그 다음 날 와키자카 이에야스 하루가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약탈을 한 겁니다. 육지에 올라가서. 그때에 여기 한 목동이 이름이 김천손이라고 하는 목동이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배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를 약탈하고 있다. 이거를 이순신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옵니다. 더운 여름날. 7월 7일 한산 대첩이 있기 전날입니다. 아주 뜨거운 날. 그 24km라고 하는 길을 달려와가지고 이순신에게 장군님 적선 70척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는 뭐 레이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남해안은 또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서 섬 뒤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어쨌든 먼저 발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 목동 김천손이 여기에 적선 70척이 모여 있다. 이순신이 확인해 보세요. 73척이에요. 거의 완전 맞았죠. 그 다음 날 7월 8일 날 이제 진격합니다. 원균이 그럽니다. 저기도 70척, 우리는 60척.
얼추 비슷한데 한번 바로 붙읍시다. 이순신이 그럽니다. 여기 너무 좁아서 수심도 낮고 우리 같은 큰 배가 싸우기에는 좋지 않다. 또 만약에 싸운다 하더라도 저놈들이 불리하면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기어 올라가면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야, 배를 몇 척 보내가지고 저 배들을 유인해가지고 이 한산도 넓은 바다 이쪽으로 끌어오라. 와키자가 야수하루가 탁 보니까 배가 몇 척이 와요. 쫓아가 보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들 겁쟁이들 역시 용인처럼 한번 큰 승리를 기대하면서 쫓아옵니다. 거의 전 함대를 끌고 다 나왔어요. 그 당시 이 자가 거느린 함대가 70세 척이었습니다. 60척이 쫓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한산 대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거의 몰살시켰습니다. 이 뒤에 남아있던 배 14척 거기에 적장이 겨우 몸만 살아가지고 이쪽으로 내빼고 여기서 59척이 격침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선 59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그리고 이 남해안에서 이렇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데 본래 일본군의 그 전략이 뭡니까? 이쪽 남해안 쪽으로 쭉 해가지고 여수, 목포로 해서 뭐 군산, 서울 이렇게 올라가려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양을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견내량이라고 하는 곳, 지금 그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요 길로 해서 오는 것이 빠르다 이것이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막혀가지고 거의 전멸을 했던 겁니다. 와키자가 야수하루는 목숨은 살아가지고 그제도록 몸만 들어갔어요. 이제 전투가 끝나가지고 이순신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원군 지역이거든요. 가만 놔둬도 굶어 죽는다. 그러나 포위를 풀지는 말고 그를 다 제거하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 원균이 지가 뭔데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시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와키자가 야수하루는 목숨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골포로 이제 가서 자기는 동료하고 합쳤지요. 한산도에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이순신이 계속 쫓아갑니다.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안골포에서 이 적군 3명을 만나죠. 이 자들이 야, 이순신에게 어제 쫄딱 망했어. 함부로 맞짱 뜨면 안 돼. 셋 다 요 안에다가 쏙 들어간 요 안에다가 배들을 다 붙여놓고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도 그 배들이 여기 바다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배만 부서뜨리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일본 침략군의 세 해군 장수, 수군 장수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목숨은 다 살았지만은 함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감히 견내량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해의 제해권을 포기했다 이거죠. 이순신은 그리고 나중에 이 한산도에다가 삼도수군 통제령을 만듭니다. 본래 자기 자수령은 여수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베이스를 만들었고 선조 임금이 야 너네 셋 중에서 제일 전략이 우수한 게 이순신이니까 셋이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상명하복 체제 정상품 직종을 유지하면서 이순신에게는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종 2품 한 품 더 이제 이순신에게만 급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휘관들을 지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를 임명하고 이 지점을 이순신은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아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일본 수군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의 그 자기네 배 수송선 가지고 이건 넓은 해양이 다름없죠. 이쪽으로 갈 수 없었고 결국은 일본 해군은 이쪽 이상을 넘어온 적이 없고 이쪽에서 이제 군수 보급을 하고 보고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산도 대첩이 전투 자체도 굉장히 통쾌한 승리였거니와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진 그래서 임진왜란의 3대 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3차 출전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산도 수루,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 위에 혼자 앉아. 이게 이 수루입니다. 구경 가시면 한번 올라가서 가지고 시를 읊어보십시오. 그 밑에 이제 제승당, 여기는 작전참모 회의하는 곳. 여기가 이제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수군들 수장을 했던 곳입니다. 요 촬영한 곳이 이제 미륵산이라고 지금은 뭐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내려다본 한산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군이 이 이상은 못 넘어왔지만 그러나 이쪽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순신도 이제 그동안에 3차 출전에서 많이 싸워서 이겼지만은 그러나 본진을 한번 일망타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8월 말에 전 3군이 다 모여가지고 매년 한 달 동안 연습을 실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일본이 부산 본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장림포 또 여기 가다 보면 화준금이라고 하는 곳, 다대포, 설령도, 서평포 여기에서 일본 군들의 배들을 2척씩, 5척씩 뭐 이렇게 다 깨부수고 전령도 안쪽에 이 부산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뭐 한 400~500척이 모여 있었는데 한 척도 나와서 마주 싸우려고 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해전은 못하고 들어가면서 바닥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총으로만 쏘는 겁니다. 여군들이. 거기에 관계없이 쳐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배들을 한 130척 정도를 완전히 분멸시켰습니다. 척수로 치면은 뭐 여기까지 다 합치면은 한 150척을 이렇게 깨부셨는데 이순신도 이제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까지 9번 싸워가지고 9번 이겼습니다만은 이번 4차 출전에서 10번째 이 싸움이 제일 크게 왜군의 본진을 격파한 전투였습니다. 선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자헌대부로 올려줬습니다. 정이급, 정이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부산 본포까지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할 것이냐. 우리가 싸울 때마다 2척을 깨부셨다, 3척을 깨부셨다. 요거까지 다 치면은 6승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가는 길에 9시에 한 번, 10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한 건데 이걸 그냥 부산 대첩으로 묶어서 하나로 카운트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요걸 다 일일이 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회 싸운 것이 되고 이걸 뭐 하나로 친다 그러면은 23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느냐. 또 그리고 이후의 그 전쟁의 방향을 바꾸어 나느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부산 대첩이 그 규모상으로는 이때까지 1592년 첫 해에 싸운 싸움 중에서는 제일 큰 승리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의 4차 출전 10회 전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선에서 일본군이 감히 남해를 경유해서 서해를 경유해서 보급로를 넓히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요동반도, 산동반도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꿈은 여기서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봐서는 자기의 동양 아시아 점령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